저녁 11시 47분 선박통신실에서 마지막 교신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20여 척의 배들과 무선 교신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모든 정상, 항해 순조라는 메시지가 대부분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긴급 뱅크런 대비시설 점검 중 한국 본토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뱅크런이라니. 1997년 외환 위기 때 이후로는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때 저는 신입 통신사였습니다. 매일 밤 SOS 신호가 끊이지 않던 그 암울한 시절을 기억합니다. 무정의를 다시 켰습니다. 여기는 경제학 해적선 통신실, 상황 재확인 요청합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12월 14일 한국은행이 뱅크런 대비 긴급 여신 제도 도입 발표. 불과 6일 전 1조 5천억 원 시장 투입에 이어 연속 조치. 상황 심각성 증대.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런 준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방관이 갑자기 소방호스를 점검한다고 하면 분명 어딘가에 불이 날 조짐이 있다는 뜻입니다. 28년 경력의 통신사로서 저는 이런 신호들이 단순한 예방 조치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지나온 항로를 되짚어 봅시다, 선원들. 2022년부터 지금까지의 항해 일지를 펼쳐보면 기묘한 패턴이 보입니다. 한국은행이라는 우리 항해의 나침반이 이상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RP 매입이라는 낯선 항로를 택한 것입니다. RP 매입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일주일 후 아들이 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돈이 없어요. 더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겉으로는 일주일짜리 당이 대출이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갚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2025년 1분기 RP 잔액은 전 5조 원이었습니다. 2분기에 2조 원, 3분기에 4.5조 원, 4분기 추정치는 6.5조 원입니다. 8개월 만에 13배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12월 8일 국채 매입 1조 5천억 원까지 더하면 상황이 보입니다. 통화 승수 효과를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1조 원을 찍어내면 시중에는 14조 원의 효과가 납니다. RP 6.5조 원에 14를 곱하면 91조 원, 국채 매입 1.5조 원에 14를 곱하면 21조 원. 합계 112조 원의 돈이 바다에 풀린 것입니다. 112조 원이면 강남 아파트 전체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이상 징후가 나타납니다. 돈을 이렇게 쏟아부었으면 금리가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한국은행을 믿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동네 가게 주인이 공짜로 물건을 나눠주고 있는데 손님들이 오히려 더 비싼 값을 부르고 있다면 이 가게 곧 망하겠구나. 나중엔 물건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지금 비싸게 주고라도 받아야겠다는 심리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11월 외국인들은 한국 채권을 20조 4천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지금 사두면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112조 원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바로 PF 대출이라는 좀비들이 모두 빨아들였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건설 프로젝트에 빌려준 돈이 살아있는 시체가 된 것입니다. 상황을 의학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2022년에 암을 발견했다면 수술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괜찮아요, 진통제 먹으면 돼요 라며 4년을 버텼습니다. 2025년 현재 암은 전이됐고 이제는 수술해도 살기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2022년 상황을 돌아보면 PF 대출 부실은 초기 단계였습니다. 땅을 팔면 원금 회수가 가능했고 구조조정 비용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마구 풀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금리 내리면 살아날 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행사들이 4년간 이자만 갚다가 완전히 깡통이 됐습니다. 이제는 땅을 팔아도 마이너스이고 구조조정 비용은 천문학적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쏟아부는 112조 원을 이 좀비 PF들이 모두 빨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둔촌주공 아파트에서 시작됐습니다. 2022년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모두 긴축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행만 뭘 했습니까? 오히려 돈을 풀었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다른 나라는 모두 방어 준비를 하는데 한 나라만 우리는 괜찮아 라며 파티를 열고 있던 꼴입니다. 결과는 둔촌주공 재건축은 성공했지만 강남 집값은 폭등했고 PF 대출은 좀비가 됐으며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완전히 날렸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를 보면 명확합니다. 부실 은행을 파산시켰습니다. 살릴 것과 버릴 것을 명확히 구분했죠. 당이 고통을 감수하고 장기 해결을 택했습니다. 한국의 2025년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살리려고 합니다. 당이 고통을 회피하고 장기 문제로 전환했습니다.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섬뜩한 신호가 포착됩니다. 바로 뱅크런 대비 긴급 여신 제도 도입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우리도 은행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때를 대비하고 있다고 실토한 것입니다. 소방관이 갑자기 소방 호스를 점검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두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듣는 사람은 당연히 불안하죠. 왜 갑자기 소방 호스를? 뭔가 불날 조짐이 있나? 시장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숨겨진 첫 번째 암초가 드러납니다. 바로 외국인 자금 이탈의 가속화입니다. 이 암초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코스피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27%입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약 900조 원입니다. 2024년 초에는 30.8%였는데 이미 3.8%포인트가 빠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속도입니다. 2025년 11월 한 달간 외국인이 14조 4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외국인 투자 수익률은 원화 기준으로 6.8% 감소합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2년 전 이미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는 환율 상승 시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미국 투자자가 환율 1,300원일 때 삼성전자 주식 1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달러로는 7만 7천 달러였죠. 1년 후 주가가 20% 올라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500원이라면 1억 2천만 원은 달러로 8만 달러입니다. 수익률은 겨우 4%입니다. 주가가 20% 올라도 환율 때문에 4%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외국인들의 대탈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코리아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환율 1,500원 돌파 시 외국인 월간 순매도 규모는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숨겨진 암초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바로 국민연금을 동원한 환율 방어의 부작용입니다. 이 암초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외환 스와프 한도가 650억 달러입니다. 2022년 100억 달러에서 시작해 3년 만에 6.5배로 늘었습니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연금을 현재 세대가 미리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 계산을 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환해지를 최대 15% 적용할 때 환율이 1,450원에서 1,470원으로 20원만 올라도 약 1조 7천억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2,250만 명 기준으로 1인당 약 7만 5천 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복리 효과입니다. 30년간 연 5% 수익률로 복리 계산하면 1인당 약 422만 원의 손실입니다. 월 100만 원 연금 기준으로 4개월치입니다.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65세에 받을 연금 4개월치를 미리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까지 이 제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구조적 제도가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르웨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는 연기금을 단기 경제정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 10시 27분 기관장실에서 계기판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엔진룸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30년간 이 배를 돌봐온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런 소음이 들렸습니다. 당시엔 며칠 뒤 엔진이 완전히 멈췄죠. 지금 들리는 소음은 그때보다 더 불길합니다. 계기판의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고. 세 번째, 암초입니다. 선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개의 거대한 암초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민간 부채라는 거대한 빙산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가계부채가 1,870조 원에 달했습니다. GDP 대비 105.4%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증가 속도입니다. 2023년 1,650조 원에서 1년 반 만에 220조 원이 늘었습니다. 한 달에 12조 원씩 빚이 쌓여가는 겁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전국 가구 수가 2,250만 가구니까 가구당 평균 8,320만 원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집값 제외하고도 이미 8천만 원 넘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자 부담입니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2%입니다. 8천만 원 빚의 4.2%면 연간 이자만 336만 원. 한 달에 28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신용대출까지 포함하면 월 이자 부담이 40만 원을 넘어갑니다. 문제는 소득이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로 2025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70만 원입니다. 이자만 40만 원 내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430만 원입니다. 여기서 생활비 300만 원 빼면 남는 건 130만 원뿐입니다. 원금 상환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건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전체 가계대출 중 73%가 변동금리입니다. 금리가 1%더 오르면 8천만 원 대출자는 월 이자가 28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월 6만 원씩 더 내야 하는 거죠. 2%가 오르면 월 12만 원 추가 부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더 절망적입니다.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3배입니다. 소득은 연 2.8% 늘고 있는데 부채는 연 8.4%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030년엔 가계부채가 2,5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대책이 주택담보대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L 규제 강화입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40%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받은 사람들에겐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새로 대출받는 사람만 까다로워질 뿐이죠. 결국 기존 대출자들은 갇힌 겁니다.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추가 대출은 막혔고 소득은 늘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집을 파는 건데 지금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거래량이 작년 대비 30% 줄었거든요. 이제 선원들에게 직접 닥칠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이미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우리 배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데 그 구멍으로 선원들의 재산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멍은 부동산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 원인데 지금 추세라면 내년엔 10억 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억 원씩 손실이 나는 거죠. 전세로 살고 있다면 더 심각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 위험이 커지고 있거든요. 한국부동산원 조사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작년보다 40% 늘었습니다. 두 번째 구멍은 주식입니다. 코스피가 2,300선까지 떨어질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현재 4,000선에서 43% 폭락하는 겁니다. 주식에 5천만 원 투자한 선원은 2,8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150만 원 손실이죠. 1억 원 투자했다면 4,300만 원 증발입니다. 세 번째 구멍은 연금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으로 30대는 600만 원, 40대는 400만 원씩 미래연금이 줄어듭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형으로 운용 중이라면 30에서 40% 손실 각오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구멍은 물가입니다.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15% 오르면 4인 가족 기준 월 생활비가 300만 원에서 34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년이면 540만 원 추가 부담입니다. 다섯 번째 구멍은 이자 부담입니다. 금리가 2%더 오르면
8천만 원 대출자는 연간 160만 원씩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5년이면 800만 원 추가 부담이죠. 전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평범한 4인 가족 선원의 손실을 계산해 봅시다. 서울 아파트 12억권 보유, 주식 5천만 원, 대출 8천만 원인 가정입니다. 부동산 2억권 손실, 주식 2천만 원 손실, 물가 부담 540만 원, 이자 부담 800만 원, 총 2억 3,340만 원입니다. 1인당으로 나누면 5,835만 원입니다. 이게 1년 내에 증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월급 500만 원 받는 직장인 기준으로 거의 1년치 연봉이 날아가는 겁니다. 지방에 사는 선원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서울보다 덜 떨어진다고 해도 주식 손실과 물가 부담은 똑같이 받습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위험이 더 큽니다. 내수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지방 공장부터 문을 닫을 테니까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없어도 전세 보증금 반환 걱정에 취업도 어려워집니다.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마저 올해 신입사원 모집을 30% 줄였습니다. 노년층은 더 심각합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연 3%라고 해도 물가 상승률 15%를 못 따라갑니다. 실질적으로는 연 12%씩 자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1억원 예금이 1년 후 구매력 기준으로 8,8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폭풍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선장의 생존 전략을 전수하겠습니다. 1단계는 현금 확보입니다.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현금이나 단기 예금으로 보유하세요. 위기 때 현금이 왕입니다. 급할 때 주식이나 부동산은 제값 받고 팔기 어렵거든요. 특히 머니마켓 펀드를 추천합니다. 은행 예금보다 0.5% 정도 금리가 높고 언제든 찾을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달러 자산 확보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달러 자산 가치가 크게 오릅니다. 전체 자산의 20% 정도는 달러로 보유하세요. 달러 예금이 가장 안전하지만 수익을 노린다면 미국 S&P 500 ETF나 나스닥 ETF도 괜찮습니다. 환차익과 주식 수익을 동시에 볼 수 있거든요. 3단계는 부채 줄이기입니다. 변동금리 대출부터 빨리 갚으세요.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원금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주식을 팔아서라도 대출을 줄이세요. 주식 수익률보다 대출 이자가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4단계는 가격 결정권 있는 기업 투자입니다. 위기 때도 망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력, 가스, 통신, 생필품 제조업체들이죠. 한국전력, SK텔레콤, 오뚜기, CJ제일제당 같은 회사들입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은 전기 쓰고 전화하고 밥 먹거든요. 특히 독점력 있는 기업에 주목하세요. 네이버, 카카오는 플랫폼 독점력이 있습니다. 경기 악화로 광고비가 줄어도 점유율은 유지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경쟁 업체들이 도태되면서 독점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5단계는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가치도 따라 오르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금이 대표적이죠. 국제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금 ETF나 금 적립식 상품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갑니다. 다만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2026년 하반기쯤 바닥을 확인한 뒤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이나 분당 신도시 같은 프리미엄 지역은 떨어져도 회복력이 빠릅니다. 6단계는 수입 대체 산업 투자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이 비싸지니까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되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농업, 에너지, 화학 쪽 기업들이 수혜를 봅니다. 특히 LNG 플랜트나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정부 정책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이중 수혜 가능합니다. 7단계는 생존 가격대 상품 투자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비싼 건 안 사고 싼 걸 찾습니다. 이마트보다는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스타벅스보다는 이디야 커피, 현대백화점보다는 아울렛이나 온라인 쇼핑몰이 상대적으로 버팁니다. 마지막 8단계는 비상계획 수립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을 잃을 경우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생활비를 확보하세요. 월 300만 원 쓰는 가정이라면 1,800만 원은 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 두세요. 부업이나 프리랜서 일, 임대 수입 등 월급 외에
돈 들어오는 통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한 곳에만 의존하면 그곳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집니다. 해외 이주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한국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면 해외에서 일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영어 공부하고 국제 자격증 취득하고 해외 네트워크 만들어 두세요. 선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1997년 이후 가장 거센 폭풍우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선원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해집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남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선원이 결국 승리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현금 30%, 달러 자산 20%, 안전자산 30%, 공격 투자 20%로 재배분하세요. 변동금리 대출은 최대한 줄이고 고정금리로 갈아타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시장은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환율, 금리, 주가 움직임을 매일 확인하세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통계청 발표 자료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해 일지를 보고 있는 선원이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승선하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종을 울려두시면 다음 폭풍 전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학 해적선은 선원들과 함께 끝까지 항해할 것입니다.